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병원,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위기로 지적이 됩니다. 아픈 신생아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기, 잠시 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감기로도 불리는 인후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량현 량하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의 산모가 늘고 있고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신생아학회에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픈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사라져가면서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신생아 중환자실의 붕괴 위기라는 듣기만 해도 가슴 철렁한 지적인데요. 대한신생아학회 총무위원장이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성세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대한신생아학회가 발표한 호소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이 붕괴 위기다.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 호소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붕괴, 한계, 재난 이런 단어들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네. 사실 학회 역사상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만큼 그 붕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호소문을 냈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제 최우선이어야 할 신생아 의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의료진들의 지적이 참 가슴 아픈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는 더 심각하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건 모두가 아실 텐데요. 네. 사실은 아기는 줄어도 아픈 아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출생아 수가 줄지만 조산아라고 그러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이제 10년 전에 한 6%, 7% 정도였는데 지금은 10%가 넘고 있어서 수요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의사의 이제 공급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부인과 자체가 없는 시군구가 23곳이나 되고 아이고. 전부 비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가 의사분이 계셔도 NICU가 없으면 사실은 분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고 더 나쁜 이유, 저희가 느끼기에 더 체감상으로 나쁜 이유가 야간에 아기를 봐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 지금 저희 신생아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최대 이제 야간 당직 의사가 1명 정도거든요. 전국 평균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좀 사람이 있어도 밤에는 사람이 없고 쌍둥이 한 쌍만 들어와도 그 병원의 야간 수용 능력은 그냥 그날로 끝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산모의 이송 지연 이런 것들로 사고가 나고 사망 사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특히 비수도권의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예, 의사들이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신생아 분과 전문의라고 하거든요. 이 분과 전문의가 240명 중에 108명이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65%가 있는 거고요. 특히 취약한 데가 지금 전남, 전북, 제주 이런 데는
두세 명, 한 명 뭐 이 정도의 분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이제 사표를 내면 그 지역 통째로 그냥 멈추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표로 봐도 서울하고 전남을 비교하면 아기 1000명당 신생아 전문의 수가 한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 말은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한 명의 분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되는 병상의 수가 뭐 두세 배 이렇게 된다는 거라서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올해 1년차 전공의가 최저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요? 지금 1년차 정원이 1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충원율은 한 21% 정도 돼서 뭐 모든 과 통틀어서 가장 최저이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일부가 NICU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올해 전국 기준으로 NICU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19명 될 거고요. 그나마도 다 서울에 몰려 있어서 네, 그 말인즉슨 사실은 오늘의 인력이 아니라 10년 뒤의 인력이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뿐 아니라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NICU를 지키는 전문의 역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거네요. 예, 저희가 그 2007년도에 분과 전문의, 세부 전문의 제도 시작을 했는데, 예, 뭐 한 350명 정도 이제 인력이 배출이 됐는데 실제로는 한 70%만 NICU 진료를 하고 있고. 배출된 한 10명 중에 3명은 이미 현장을 떠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사실 한 NICU에 3명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45, 뭐 50%, 그 다음에 전북, 전남 뭐 이런 데는 거의 100%. 네, 그렇습니다. 사실 3명 미만이면 이 신생아 중환자실은 뭐 외래처럼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3교대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3명이어도 3교대를 돌린다는 게 사실 뭐 휴가도 안 가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일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네, 그런 병원이 이미 뭐 지방에는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부족한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젊은 의사는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만 많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NICU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말하는 거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켜온 유일한 의료진도 사직을 결정했다는 뉴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뭐 개인적으로 제 1년 선배셔가지고 네,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뭐 전북 지역의 유일한 권역 모자 의료센터였는데 이제 사직을 뭐 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뭐 큰일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뭐 거의 이제 주간 진료를 하면서도 당직이 평일에 뭐 3, 4일도 있고 막 그러면은 하루 걸러 하루 있으면 사실은 젊었을 때야 해볼 수는 있지만 네, 평생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이제 거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로딩이 가면서 이제 점점 도미노가 되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거기 이제 교수님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거기 그 지역에서 수용이 되지 못하고 이송 중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그 도착한 병원에 그 CPR 했던 이제 전임의 선생님도 또 사직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미노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참 도미노로 붕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해가 갈수록 힘든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왜 호소문에서 그 위기 붕괴 재난이라는 말씀을 주신 게 이해가 되네요. 현재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 NICU 신고 운영 기관은 102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신고만 돼 있고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네. 신생아 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지금 78개 기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뭐 한 40~50%는 분과 전문의가 3명 미만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 또 최근 5년간에 이제 한 10곳 종합병원 위주로 NICU가 운영이 중단됐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환자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이 긴장이고 살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365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신생아는 뭐 스스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괜찮았다고 해도 네. 돌아서면 또 나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른에 비해서 이 순간순간 상태가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 있다가 이제 콜 받고 들어와서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네. 누군가가 NICU에는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 사실 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희가 뭐 어른들은 수액을 막 리터 단위로 주지만 저희는 막 소수점 단위로 몇 cc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이제 야간에는 지금 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있는 큰 병원도 한 명인데 뭐 비수도권은 더 힘든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응급으로 분만이 있으면 수술장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병원 전원 요청이 있으면 그걸 전화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식이다 보면은 사실 뭐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원 요청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게도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망 사례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생아의 건강을 다루는 곳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수술 후에도 돌아서면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의료진도 늘 긴장 상태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의료진이 없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병원에선 더 이상 뭐 수용을 못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있는 환자도 뭐 전원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면 그 로딩이 그대로 이제 인근 그 지역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 전체가 계속 도미노처럼 붕괴가 되고 이 옆 지역의 의료진은 번아웃되고 사직되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참 전원이 가능한 곳이 없어지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교수님도 미숙아와 저체중아 또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진료하시는 곳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이 비수도권보다는 그나마 조금 수월할까요? 예, 저희도 사실 매년 나가겠다는 의사들을 이제 붙잡고 또 어디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네, 비수도권은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낫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서울이 괜찮다는 사실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이 더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뭐 대구에서 태어난 쌍둥이나 뭐 이런 애기들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성남까지 오고 서울까지 와서야 끝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이제 서울 자체도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치료받을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조산 비율이 10%가 좀 넘으니까
정상 임신으로 잘 유지가 돼도 10%에서는 조산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뭐 진통에 걸렸는데 어디서 아기를 낳을지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네, 너무 견디기 힘드시겠죠. 그렇죠.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는데 정작 태어난 아기를 치료할 병원이 없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이 NICU는 네, 뭐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출생아가 20만 대로 줄어드는 상태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역에서 고위험 신생아는 연간 한 수십 명 단위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십 명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전문의, 간호사, 인공호흡기, 뭐 수술, 배우 진료를 상시 대기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로 수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하면 당연히 손해고 그래서 이제 접는 병원들이 점점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이제 환자 수로 수익을 맞추는 그런 구조에서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이 가장 큰 문제인데 NICU 내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2018년에는 278명, 현재는 19명이거든요. 네. 그 이제 인력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배출될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라는 게 또 문제고요. 또 이제 법적인 형사 리스크가 또 높은 분야거든요. 네, 이 신생아는 사실 그 민형사 소송의 절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뭐 평생에 한 번도 없거나 뭐 두세 건 보통 미만으로 되는데 이제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걸렸을 때 그 치명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미수가 치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사망이나 뭐 장애가 확률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기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런 뭐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남은 여생으로 따지기 때문에 뭐 한 번 이제 걸리면은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개인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는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좀 그렇겠네요. 여러 문제가 있는 건데요. 좀 신생아 중환자실에 병실이나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한계를 느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재이송되고 뭐 이런 사유의 1위가 전문의 부재고요. 그다음에 병상 부족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3개월이면 사거든요. 네. 근데 신생아 세부 전문의 한 명 만들려면은 뭐 10몇 년이 걸립니다. 네. 근데 그 10몇 년짜리 인력이 지금 0명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참 이런 말씀이 어떨까 싶지만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0%대로 낮고 선배 의사들은 나이 들어가고 신생아 분과 전문의가 양성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의사의 대가 끊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전공의 전임의라는 단어 자체를 뭐 못 들어본 지 꽤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도 많고 계신 분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학회에서 호소문도 내셨는데요. 대안으로 제시하고픈 사항들이랄까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학회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지자체를 모자의료의 책임 주체로 좀 규정을 해서 그걸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NICU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를 좀 열어주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직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으로 가면 사실 적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쓰이지 그게 인건비로 쓰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어떤 겸직이나 파견 이런 것도 묶여 있어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자의료센터 지원금이 전용되지 않고 인건비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 이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NICU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령 단계에서 저희가 학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어서 잘 해결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과 특히 NICU의 인력은 국가 차원에서 인력의 수급을 그 장기 계획을 좀 짜서 그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호소문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NICU의 몰락은 단순한 의료계의 손실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숨가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가장 취약한 생명들과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가족들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예, 그 우리나라 신생아 그 치료 성적은 뭐 일본에 이어서 아마 미국보다 높을 거고요. 2, 3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은 훌륭하신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쌓아 올린 건데 무너지는 데는 뭐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새로 짓자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병원에 병상을 잘 돌린 사람을 붙여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때는 혼자 감당하지 않게 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요구입니다. 네. 신생아 중환자실의 현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 총무위원장이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성세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 감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쉰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목감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후염의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쉰 목소리가 주된 증상인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 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목감기가 인후염인가요? 같은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목감기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이 인후염인데요. 네. 목이 따끔따끔하고 침을 삼킬 때 목이 막 붓고 아픈 증상이 있으시면 그게 인후염이고 목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감기와 인후염 또 음성 장애도 그렇고요. 목소리 변화가 증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질환 모두 목소리가 변하는 질환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각각 원인하고 특징은 조금씩 다른데요. 감기나 인후염은 모관이 붓고 또 가래도 생기고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동반되는 것이고요. 네. 음성장애는 감기 같은 이제 전신 증상, 열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목소리만 바뀌는 것이 음성장애입니다.
인후염은 인두와 후두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구멍은 크게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길인 인두하고 네. 숨을 쉬고 목소리를 내는 후두로 나뉘어지는데요. 두 장소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한꺼번에 같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인후염이라고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예. 그럼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 내시경으로 볼 때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보통 내시경으로 모관을 이제 관찰해 보면은요. 예. 모관의 점막은 연분홍색을 띠게 되는데 예.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막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예. 또 부어올라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많이 건조해지면서 딱지 같은 것도 붙어 있게 되고요. 예. 급성과 만성으로도 구분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갑자기 생기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목이 붓고 아프고 이러면 네. 급성 인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상이 이제 잘 낫지가 않고 몇 주 동안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저희가 만성 인후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급성으로 시작해서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로 급성 인후염에 걸리셨을 때 네. 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나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해 주시면 금방 낫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급성 인후염이 만성으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만성 인후염은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네. 공기가 안 좋다거나 또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하는 지속적인 자극 요인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만성 인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도 좀 다양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감기가 생길 때 이제 걸리게 되는 바이러스들을 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세균 감염도 아주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굉장히 많이 아프면 이제 면역력이 막 뚝뚝 떨어지시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세균이 갑자기 번식하면서 세균성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원인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그냥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미열이 좀 나고 기침 나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앓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세균성 인후염은요.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게 되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목 안을 들여다보면 목 안 점막이 하얗게 가피가 붙어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단계별로 증상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목이 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서 이상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초기에는 감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조금 마르는 것 같고 간질간질하고 기침나고 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이제 전신 발열이나 그다음에 막 추워서 떨리는 증상들, 그다음에 몸살 기운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되면서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시게 되고요. 목구멍이 조금씩 부어오르면서 좁아지고 음식물 삼키기도 힘들게 되고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고열이 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럼 인후염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쉬고 관리를 하면 자연 회복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가벼운 초기 인후염은요. 그냥 저희 몸이 스스로 잘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할 때 약간의 진통제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그 시기가 잘 넘어가면서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초기 단계가 지나고도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세균 감염이 생기셨거나 또 면역력이
좀 낮으신 분들, 네.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인 분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좋아지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심할 때일 텐데요. 열이 나고 침 삼키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그때는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대부분 이제 병원을 찾아오실 때는 이미 이제 침 삼키기 힘들고 목이 너무 아프고 하실 때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쉬면 낫는 정도의 증상이신지 네. 아니면 목 안이 이제 하얗게 가피가 붙어 있고 고열도 나고 하는 정도신지를 저희가 판별을 해보고 네. 세균성이 의심되면 항생제까지도 써야 되니까 네.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치료는 소염제를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좀 목이 따끔따끔하고 가벼운 미열 정도 있으실 때는요. 그냥 진통제나 진통소염제 또 해열 진통제 이런 것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치료가 됩니다. 네. 소염 진통제를 좀 드시면 목에 붓기도 좀 숨쉬기도 좀 편해지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성 인후염을 지나서 이제 세균성 인후염이 되시는 경우에는 네. 이런 치료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생제도 쓰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세균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세균이 증명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항생제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항생제라고 하는 게 되게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않고 만약에 쓰기 시작하신다면 저희가 처방하는 기간을 다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드시다가 그만두면 이제 저항성이 생긴 세균들이 점점 증식해서 이제 저희가 항생제를 써도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후염의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균 감염이 되시면서 그냥 목 안에 가피가 생기고 고열이 나고 이제 항생제 쓰고 좋아지시면 제일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항생제들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편도나 목 안의 편도나 또 점막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고름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인후염의 합병증으로 급성 중이염이나 폐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귀나 폐나 모두 다 목 안의 점막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귀는 코 뒤쪽 점막에 이제 중이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폐렴도 기관지가 후두가 이제 기관지의 입구가 되니까요. 후두염이 생기게 되면 그 바이러스들이 폐 쪽으로 쭉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져나가는 경우는 대부분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한테서 자주 생기게 됩니다. 아주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이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폐혈증이 생기시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되고 저희가 호흡도 기계 호흡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한 질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분들은 인후염의 초기 증상에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시거나 또 본인이 이제 면역 저하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아시는데요. 당뇨가 좀 심해도 그러실 수 있고 예. 또 암 때문에 치료 중이신 분들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작은 감기도 아주 초기에 저희가 치료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병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양치를 자주 하고 가글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나름 신경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뭘 씻어내는 일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치하시거나 가글하시는 것도 모관 점막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경우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병균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옮아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갔다 오셔서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네. 분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보다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손을 꼼꼼하게 잘 씻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네요. 목 안쪽 점막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세균이나 뭐 먼지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점막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 점막이 촉촉하게 점액으로 잘 둘러싸여 있으면 방어도 되고 그 점액에 묻어서 이제 쓸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건조하게 되면 점막이 균열이 생기고 점막이 찢어져 있는 틈을 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촉촉하게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물을 항상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인후염도 그렇고 음성 장애도 그렇고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후염이나 음성장애나 목소리가 다 변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한다. 그러면은 염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게 급성 염증이든 만성 염증이든 염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단순한 음성 장애는 성대 점막의 모양이 좀 바뀌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음성 치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음성 장애는 잘 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질환은 아닌 거네요? 음성 장애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막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쉬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잘 쉬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제 목소리를 안 쓰면서 쉬시는 게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약을 드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 같은 경우가 이제 성대 결절을 조금 더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약을 드린다면 그런 역류증에 대한 약 정도만 드리게 됩니다. 성대와 특히 관련이 있는 만큼 음성 장애로 인한 목소리 변화는 쉰 목소리의 정도가 좀 다른가요? 오히려 이제 급성 염증 때문에 한꺼번에 확 많이 부으시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심하게 변하게 되고요. 이제 점막의 변화 때문에 생기시는 경우는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가 좀 쉬어주면 돌아오고 다시 목소리를 좀 많이 쓰면 다시 좀 변했다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성장애로 인한 목소리 변화는 신목소리가 조금 약해졌다 좋아졌다가 반복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까요? 그렇죠. 성대에 굳은 살이 생겼는데도 잘 쉬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세게 쓰시게 되면 점점점 그 굳은 살이 커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쉬어주셔도 없어지지 않아서 수술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안 쓰고 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음성 장애가 의심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 검사가 좀 다른가요?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후두 내시경을 해서
이게 염증 때문에 변한 건지 성대 점막의 모양이 변한 건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잘 붙는지 움직임이 괜찮은지 또 목소리의 질은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하는 음성 검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로보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음성 장애는 진단하게 됩니다. 네.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음성 장애 치료가 늦어지거나 했을 때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려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치료가 좀 늦어졌다고 해도 음성 치료를 잘 받으시고 수술적인 치료도 충분히 있으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이전 목소리로 회복하실 수 있는데 이전 목소리에 저희가 한 80% 정도까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80% 정도까지 되돌릴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것도 성대의 점막에 상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본인이 느끼시던 목소리랑은 약간의 차이가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음성 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음성 치료라고 하는 거는 발성하는 방법을 좀 바꿔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성대에 결절이 생기시는 분들은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세게 쓰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시거든요. 특히 강사분들이나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쓰셔야 하는데 그런 발성법 때문에 생기는 결절은 발성 방법을 바꿔주면 훨씬 좋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 치료라고 하는 거는 발성 방법을 바꾸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성 장애로 목소리 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에서 조심할 부분들도 짚어주세요. 너무 강하게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노래방 문화가 많아서 노래방 가셔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노래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노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조금 변하면 쉬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계속 얘기하시거나 또 목소리를 세게 쓰시거나 소리 지르시거나 하시면서 목소리가 변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항상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쉬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성대 점막도 건조할 때 이런 변화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커피나 술같이 이제 탈수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좀 피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감기로 불리는 인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부 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